북한이 쏜 미사일 발사 방향이 과거와 달랐죠. 분단 후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우리 영해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동안 해안포나 방사포를 우리 영해로 쏜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은 의미가 다릅니다. 외신은 천안함 사건 이후 최대 수위 도발이다라는 평가까지 했습니다. 북한 도발 의도는 무엇인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이야기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탄도미사일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 오후 4시 반에 또 한 번 북한이 동해상과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을 쐈다라고 합니다. 왜 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이렇게 과도하게 행동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요. 비질런트 스톰 한미 연합 공군 훈련입니다. 결국 이 훈련에서 무려 240여 대의 최신의 전술기들이 동원이 돼서 훈련하는 것. 사실 북한의 공군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요. 240여 대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은 사실 거의 전시에 준하는 정도의 엄청난 병력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대항할 수 있는 것, 북한의 전투기로는 대항할 수가 없고요. 그나마 북한이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번개 5 혹은 번개 6호라는 명칭으로 추정이 되는 지대공 지대공 그 미사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사일들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미 2010 한 5년, 6년 이때부터 이제 꾸준하게 시험을 해왔고요. 지금 상당 부분 배치가 되어 있을 것이다. 과거 S-75나 S-200 같은 굉장히 구형 그 지대공 미사일에서 그나마 지금 신형으로 좀 바꿔서 그런 것들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미사일들을 발사하면서 한미 연합 공군을 북한 스스로도 제어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도발을 보면 북한의 도발이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도 2번 정도 오전, 오후 아니면 새벽과 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은 이 도발의 수위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려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도발을 할 때도요. 시간대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발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전 아니면 완전히 그 저녁 이런 식의 발사들이 있었는데 즉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무기체계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해왔는데요. 지금 이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요, 딱 그러한 도발들을 전부 다 모아서 한꺼번에 수행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북한도 북한 나름의 그런 그 종합적인 훈련 혹은 대응 태세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좀 이렇게 센 이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 하나의 탄도미사일 방향이 조금은 달랐단 말이죠. 과거와 다르게. 이 우리 쪽을 향해 날아와서 이 동해안에 한 56km 정도 떨어진 지역, 울릉도 방향이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요, 이 북한이 지금 도발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면서 자신들이 어디까지 도발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도발을 했을 때 한미의 대응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9월 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이제 북한이 핵 운용 부대의 이제 군사 훈련이라고 해서 미사일 발사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10월 중순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NLL 예를 들어서 동해, 서해 양쪽에서 계속 포사격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것을 남북 군사 합의의 위반이다라고 지적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별도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북한은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NLL 남쪽에 우리 영해라든가 접속 수역까지는 아니지만 거기가 매우 근접한 지점에 탄도미사일을 낙탄시킴으로써 자신들이 이 정도까지의 도발이 가능할지 시험해보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되고 물론 우리가 대응 사격을 통해서 그런 어떤 능력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자 이제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로 우리를 괴롭게 하듯이 이제 북한 정권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그런 시기로 만들어 줘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대응 사격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응 사격은 보통 북한이 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더 많이 그리고
거의 비슷한 대척점에다 쏘는 거죠. 예, 거의 이제 도발 원점이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네. 적이 한 거리와 위치와 상응하게 우리도 이제 도발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원칙은 최소 3배 이상의 그 대응입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제 미사일 한 발이 낙하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를 하면서 여기에 대응을 한 것이고요. 분명히 대응으로서는 적절한 시기에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이 지금 북한의 이렇게 잘못된 행동들을 억제하는데 과연 충분한 수단인지 혹은 북의 수뇌부에게 충분한 메시지가 전달됐는지는 조금 두고 볼 일입니다. 사실은 지금 북한이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는 북한 자체가 굉장히 아직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혹은 위협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못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주면서 이런 것이죠. 지금 북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네. 한마디로 자 북한이 지금 이제 9월 그러니까 이미 4월 때부터 김여정 발언이나 김정은 발언 통해서 야, 우리 핵 가지고 있는 게 전쟁 막으려면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9월 초에 핵 무력 정책법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 핵 선제 사용 얘기도 했지만요. 핵 사용 조건 5가지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핵을 쓸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핵 독트린, 핵 운영 교리로 봤을 때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냥 뭐 자그마한 일이 있어도 핵을 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 다음에 지금 이 모양새는 뭐냐면 결국은 자 우리가 핵을 가졌기 때문에 한미 여기가 아무리 강력한 전력을 갖고 오더라도 우리는 대항할 수 있어. 우리는 기죽지 않아. 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그런 행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뭐 미국이 같이 연합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핵잠수함이 근처에 배치가 되거나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좀 도발이 잠잠해졌던 경향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뭐 북한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경상적인 뭐 핵 동원 태세를 갖추겠다, 네. 갖춰야 된다. 이제 이것을 핵무력 정책법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계속 거의 7차례 핵 운용 부대 군사훈련, 미사일 발사. 자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요. 자 우리 이렇게 핵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 투발 수단과 플랫폼이 전부 다 갖춰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죠. 핵탄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그렇게 북한이 발사한 이 미사일들에서 과연 핵탄두를 효율적인 것을 장착할 수 있겠느냐. 북한이 지금 개발했던 두 종류, 2016년에 공개됐던 밀어볼 형태 핵탄두, 그다음에 2017년에 공개되었던 장구 모양의 핵탄두 2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2개가 다 지금 북한이 주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KN-23과 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장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7차 핵실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관측을 하는 그 것이고요. 의미는 이제 소형화 실험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 그걸 통해서 딱 지금 KN-23과 같은 사이즈 혹은 그것과 다른 또 이런 소위 핵 탑재를 할 수 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무기들에 이것을 실을 수 있느냐. 이것을 사실 이제 북한이 입증해 줘야 되는 것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샴페인을 따면서 우리는 핵 전력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 그런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들. 뭐 어찌 보면 이것을 허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현 단계로서는요. 네. 근데 하지만은 북한이 워낙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이 만약에 성공으로 끝난다면은 그 이후에 그 사약에 따른 핵탄두들을 양산해 낼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뭐 핵실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예. 한번 기회가 있을 것이다. 아마 예. 실험할 것이다라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북한에게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제 6월 정도에도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뭐 10월 중국 20차 당대회 전에도 네. 충분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북한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가 좀 의문인데요. 이게 지금 양상이 2016년이나 2017년 북한이 한참 도발을 높여가던 것과 지금 양상이 많이 닮아 있긴 합니다만은 네. 그때는 보면은 북한이 자신이 원하는 시점, 정치적으로 필요한 시점에 딱 준비를 해놨던 핵실험들을 쫙쫙 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한다면요. 되려 지금은 한 템포가 늦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핵 뭐 실험 준비가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외신이나 이런 데서 완료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핵 실험을 하기 위한 핵 실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다 됐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네. 막상 핵 실험을 핵 탄두 혹은 뭐 핵 탄두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뭐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그 핵 실험을 지금 실시하는 실행을 하기 위한 어떤 국제 정치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북한이 확실할 만큼 단계에 이뤘는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북한이 뭔가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니겠냐. 예. 결국은 북한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되려 그것보다는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들 그래서 준비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든 실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은 조심스럽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일련의 도발이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한테 이제 애도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지만 북한은 전혀 그런 얘기도 없이 오히려 도발을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를 바라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네. 이미 적들이라는 단어를 김정은이 반복을 하면서 적개심을 보였습니다. 뭐 이미 사실 그 남북 간의 관계는요. 그 2020년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 네. 이미 그때 신뢰나 이런 것들은 관계는 깨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 남북 군사 합의라고 하는 것도 결국 지금 북한이 이미 전 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위반을 해놓고 나서 예. 아예 현 정권 들어와서는 대놓고 이것을 무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애도라든가 그런 감정, 애초에 그런 것이 있는 국가가 아니며 네. 되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혹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발을 할 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9.19 협의는 이제 무용지물이다. 사실은 북한이 행동으로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도 계속 위반 행위를 중지하라라는 말을 계속 반복을 했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여기서 우리 정부나 우리 군이 조금 더 얘기를 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북한이 처음에 포사격을 시작을 할 때 네. 너희들이 추가로 지금 한번 포사격을 더 하게 된다면 그럼 이것은 9.19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9.19 이전 상태로 돌릴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너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정확하게 사실 그 행동과 이런 것들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약간 애매모호한 경고성 발언, 굉장히 발언 자체는 셉니다만은 그 이후에 우리가 뭘 할지 그다음에 북한의 행동 자체가 국제 정치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가 조금 더 명확히 나갔어야 된다. 뭐 이 군 차원이 어렵다고 한다면은 사실 안보실 차원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이미 지금 북한이 여러 차례 위반을 너무나 많이 해서 사실상 지금 형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려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메시지에 있어서 조금 더 좀 관리를 잘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네. 사실 지금으로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혀. 예. 근데 이제 일각에서 하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과연 어떤 제재를 해야 북한이 겁을 먹겠느냐. 그동안 어떤 제재를 해도 잘 먹히지 않았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요, 이 제재 문제는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국가가 어떤 이 국제 사회가 결국 동참을 해서 제재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2017년까지 심지어는 그렇게 꺼리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같이 북한 제재에 동참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18년에 북한이 미북 대화 제기하면서 그다음에 당시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끌고 나오면서 사실은 그 제재의 연대가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상태가 지금도 사실 계속이 돼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제재에서 지금 일종의 그 허점이 되어 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제 정세를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은요 어떠냐면 자 러시아의 이런 행동으로 국제사회가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중국에 대한 제재도 지금 미국이 치포부터 시작해서 IRA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국제적인 연대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정말 효율적인
제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되는 제재 같은 것은 단순히 뭐 북한에 대한 제재 차원을 뛰어넘어서 뭐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 정부 자체가 그래서 경제 안보라는 개념을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내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삶의 가치,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의 방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얘기를 해나갔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다 보면 이 국지전 예. 또는 무력 충돌 예. 이런 부분도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 지금 이 울릉도 방향으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이요. 네. 만약에 이것이 북한이 애초에 그 사거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려를 해서 애초에 정확히 타격하려고 한다면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국지적인 도발, 그다음에 무력 충돌은 사실은 거의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 군 경계 태세를 다잡는 것도 물론이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요. 네. 우리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또 북한이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부분들을 벌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전뜻으로 해서 이런 행동들을 막아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핵을 만약 진짜 쏘게 되면 뭘로 막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핵우산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핵 재무장 얘기도 나오고. 예.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지금 핵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대한민국 미국의 뭐 해구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사실인데 이런 겁니다. 북한의 지금 현재 핵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을 비교하면요 솔직히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북한이 분명히 핵 물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최소 60개에서 최대 100개 정도의 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실제 탄두를 만들어 놓은 것 숫자는 굉장히 제한되고 그다음에 그 탄두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구식의 기준에 바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지금 계속 자랑하고 있는 신형 무기 체계랑 맞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북한도 자신들이 그렇게 허세를 부리면서 얘기를 한 것만큼의 소위 핵 태세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앞으로 5년 6년 내에 구체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자, 북한이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 이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다라는 개념을 갖고 그것을 자기네 교리에 적용해서 대한민국에 압박하고 있는 게 지금 현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미국에게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전술핵을 갖고 대한민국을 곧바로 지금 위협을 하고 이 위협이 이제 한 4, 5년 내에 실체화가 될 텐데 그럼 미국은 어떻게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할 것이냐. 물론 현 단계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전술핵을 투발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자체는요. 핵 전쟁,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방어, 그다음에 이것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군사 작전 이런 부분들을 작전 계획으로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이 계속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사실 이번에 이태원 압사 비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위험이 예견이 언제나 될 수 있었던 것인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미사일 체계가 우리가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데 예. 최근에 북한의 다양한 탄도, 높이와 고조와 거리의 이 미사일을 볼 때 막아낼 수 있느냐라는 얘기 나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요. 우리 군이 갖고 있는 게 패트리엇 팩3와 그다음에 천궁2 정도이고 사실은 조금 더 사거리가 긴 것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사드 정도가 대한민국의 중부와 남부를 포함해서 요격이 가능한 그런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LSAM, LSAM-2, LAMD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체계들이 지금 굉장히 줄줄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문제는 뭐냐면 KN-23과 같이 탄도가 이렇게 넘어오다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풀업 기동을 통해서 변칙 기동하는 이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이제 LSM이라든가 SM2와 같이 이렇게 조금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무기 체계들이 들어오게 되면 막아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개발돼서 실전 배치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좀 이전 같은 데 한 2, 3년 정도의 예기치 않은 사업 지연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늦춰진 것인데 사실 뭐 현 정부 들어와서 조금 더 이 부분을 가속하겠다고 하니까요. 사실 그만큼의 노력을 더 한다면은 실제 위협이 구체화될 2027년, 8년 이 시기 때까지 최소한의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은 가져갈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 완벽한 미사일 방어는 없습니다.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것은 적이 공격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높여주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기회가 높아졌을 때 저 나라가 엄청난 능력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상대방이 지레 겁먹고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될 능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킬체인과 KNPR처럼 북한의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원점을 제거하거나 혹은 그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그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점 타격 얘기하셨으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열차나 아니면 보니까 이제 연못 같은 데서도 쏘고 하잖아요. 이거는 원점 타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마도 이제 그런 그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수지 발사는요, 이게 얼만큼 한심한 얘기냐 하면은요, 아마도 그 시도는요, 이미 70년대, 60년대 다 미국과 당시 소련이 다 했던 시도인데 왜 그것을 아직까지 쓰고 있지 않겠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같이 굉장히 추운 지역에서는요, 저수지 없니다. 겨울에 제대로 작동을 못합니다. 혹은 그것을 작동하기 위해서 얼음을 깨놓는다면 거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제거 가능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 북한 굉장한 가뭄으로 인해서 저수지 물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사실 굉장히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되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이것을 쏴야 되는 잠수함 자체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창의성이 있어 보이지만요.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실전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열차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지금 열차를 유일하게 쓰고 있는 것이 러시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차가 대단해 보이지만요, 사실은 열차는 궤도가 되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미사일 쏠 수 있는 위치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그 어떤 이 지변의 평탄도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되려 열차에서 운영하게 된다면은 감시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명확하게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무기체계나 이런 거의 싸움은요 기본적으로 창과 방패 싸움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국방과학 면에서 여러 가지 연구와 개발 그다음에 실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기체계가 폴란드 같은 국가에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이제 군사 동맹 그리고 훈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한미일 간의 함께하는 훈련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요, 이게 지금 북한이 하는 행동 자체가 한미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되려 역설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북한이야말로 가장 커다란 친일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냐면 일본이 원하는 무장과 이런 것들을 북한이 저런 행동을 하면서 사실은 돋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전시가 됐을 경우는 유엔사 후방 기지가 일본에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의 가장 중요한 물자 이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는 어찌 보면 해양세력에 가깝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뭐 미국, 뭐 아니면 일본, 아니면 호주, 혹은 유럽의 뭐 나토 회원국들 이런 국가들에게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일본의 협조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되려 북한의 저러한 행동들이 한미일 그 안보 협조에 있어서 이게 그 되려 물꼬를 틔워주는 그런 결과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